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이금융권이 지난해 출시한 예금 상품 만기가 곧 대거 돌아옵니다. 네, 금융회사들이 예금 재예치를 위해 다시 한번 금리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금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 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작년 말에 레고랜드 사태 기억나시나요? 네.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서 자금 시장에서 돈줄이 막히는 돈맥경화 현상이 발생했었잖아요. 네. 이 당시에도 금리가 급등을 해서 금융권과 기업이 자금 조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네. 지금도 그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부동산 PF로 촉발된 돈맥경화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네. 부실 부동산 PF에 브릿지론 등으로 투자를 해서 건전성이 악화되는가 하면요. 거기다가 지난해 4분기 자금 시장 경색에 따라서 당시 이금융권들이 경쟁적으로 예금 금리를 높이면서 자금을 조달했었습니다. 네. 이제 올해 4분기가 됐잖아요. 1년이 다 돼가는데 그 고금리 예금 후폭풍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후폭풍이라는 네. 표현을 쓰셨는데 그 후폭풍 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규모로 오는 겁니까? 이 작년 4분기 당시에 자금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 제2금융권에서 1년 단기적으로 고금리로 돈을 이렇게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네. 이 만기가 지금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이 구체적으로 보면 저축은행 고금리 예금 만기는 올해 말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고 그 상호금융권 그 새마을금고라든가 신협 등 5, 6%대 고금리 상품 만기는 다음 달부터 돌아오기 시작해서 내년 1월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금융권은 올해 4분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 규모가 100조 원가량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100조 원이요. 네,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머니 무브, 이게 돈의 흐름이 이제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만약에 금리를 제대로 쳐주지 않는다면은 여기 지금 예금했던 예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도 있는 우려가 있어요. 안 그래도 올해 상반기에 SBB 새마을금고 사태로 이 돈이 빠져나가는데 상당히 금융권들이 민감해하고 있었잖아요. 예. 이 제2금융권뿐만 아니라 제도권 은행도 사실상 동일한 상황이니까요. 이 제2금융권은 머니 무브를 막기 위해서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예금 이자 경쟁에 불이 붙는 것이죠. 지금 저축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금 금리가 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안 그래도 최근에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명분도 있고요. 이 때문에 이제 최저 연 4%, 5%짜리 예금이 지금 시장에서 쏟아지고 있어요. 예. 저축은행을 보면 이달 들어서 연 4%대 중반 금리를 제공하는 1년 만기 정기 예금들이 대거 등장했고요. 네. 그 상호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연 5% 중반, 신협이 연 5%대 초반 예금 상품을 또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네. 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도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높은 금리를 줘야지 또 예금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서로 예금을 안 뺏기려고 치킨 게임을 벌이는 양상인데 부작용도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 금융권의 지나친 금리 인상 경쟁은 그 조달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대출 금리를 올려야지 어떻게 건전성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것도 문제고요. 안 그래도 금리가 높은데 금리 상승세를 더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머니 무브로 해서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또 고금리다 보니까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금융 당국에서도 네. 이런 우려를 인지하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금융 당국은 이제 과도한 제휴치 경쟁을 막기 위한 네. 비상 점검 체계를 가동을 했고요. 네. 예금 만기와 이제 제휴치 현황, 금리 수준을 이제 일 단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금융 당국은 자금 이탈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이 과도한 금리 경쟁에 대한 시장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면서 정부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당장 금융위원회는 이번 달부터 뉴스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은행권의 안정적 자금 확보를 위해서 은행채 발행 한도를 이제 폐지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예금으로 하지 말고 회사채를 찍어서라도 자금을 조달해라. 제1금융권까지 나서서 금리 경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은행 금융사고 성토장된 금감원 국감.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정감사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맞습니다. 바로 어제 네.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됐죠. 네. 어떤 지적 사항들이 나왔는지 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뉴스포인트에서도 이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실시간 소식을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좀 리뷰를 해보면 네. 은행권의 금융사고에 대한 지적,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가 포인트였습니다. 금감원 국감에서는 금융사의 내부 통제 부실에 따라 발생한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한 이제 국회 질타가 이어졌고요. 지난해 우리은행 본점에서 7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금융당국이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네. 이 유의미한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지방은행인 경남은행과 대구은행에서 3천억 원 규모의 PF 대출금 횡령 사고와 불법 계좌 개설 문제가 터진 것도 타겟이 됐습니다. 네. 또 거기다 국민은행 소속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127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가 적발된 것도 지적의 대상이 됐죠. 네네. 이복현 금감원장도 국정감사에서 이런 불법 행위나 혹은 뭐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원장은 지금 수천억 원대 횡령 사고가 잇따르는 게 이게 핵심 성과 지표와 과도한 이익 추구 경향이 있는 것 때문으로 봤고요. 이게 문제가 재발할 경우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네. 또 이런 내부 통제 문제가 반복될 경우에 최고 경영자나 최고 재무 책임자 등 경영진의 책임 묻겠다. 근데 직원이 잘못해도 경영진이 책임 묻겠다, 이런 입장도 재확인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네, 금감원장 경고에 증권사 PF 구조조정 압박. 이 이복현 금감원장이 어제 국감장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심각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네. 앞으로 PF 사업장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이 구조조정을 두고 증권사들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받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원장이 은행권뿐만 아니라 증권사의 PF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 원장은 증권사의 PF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부실 인식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15%가 넘는 연체율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럼 지금 증권사들이 얼마인지 좀 찾아봤는데 네. 올해 2분기 PF 대출 연체율은 약 17%에 달했고요. 1분기 대비 1.4%포인트 증가해서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대출 잔액은 또 5조 5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게 지금 PF 그림을 보시면 증권사 PF가 저축은행이나 여신 이런 데보다 훨씬 좀 높은 수준이거든요. 연체율 같은 경우. 네. 17%대로 네, 그렇죠. 나오는 넘었죠. 거죠? 네. 15% 용납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증권사 내부에서도 부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서 이 증권사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네. 이 증권가에서는 이 자산을 좀 선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좀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시장 매각도는 재구조화 방식으로 부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미국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지금 미국이 중국으로 반도체 장비가 못 들어가도록 그 중국으로의 장비 수출을 이제 잠정적으로 막아놨었는데 네. 이 규제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더 강화가 된다 봅니다. 그렇죠.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 통제 고삐를 당겼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이전에 중국 수출 통제 조치 때 규정했던 것보다 더 강한 규제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네. 사양이 낮은 인공지능 AI 칩에 대해서도 중국으로의 수출을 이제 금지했습니다. 1년 전인 작년 10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를 했었는데요. 이제 1년이 지났죠. 이 당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출 통제가 잠정 규제였는데 이제 최종본이 나온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당초 잠정 규정 같은 경우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규제가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이번에 저사양 AI 칩에 대한 규제가 추가가 됐습니다. 네. 이게 보면 엔비디아를 겨냥했다, 이런 지적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AI 반도체인 GPU를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 규제가 이뤄지자
이 중국을 겨냥한 사양을 낮춘 GPU를 만들어서 이제 팔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이 규제를 우회한 것인데요. 아니 어떻게 미국 기업이 이럴 수 있냐? 이런 미국은 이런 우회도 맞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이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 같은 경우는 규제가 발표되자 7% 넘게 떨어졌어요. 네. 또 화웨이가 규제에도 SK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통해서 최첨단 5G 폰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요. 네. 또 미국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수출 통제 대상 국가를 대폭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네. 미국은 수출 통제 대상을 중국에 있는 기업, 원래 중국에 있는 기업에서 중국 본사의 해외 사업체나 미국이 판매를 금지한 21개국으로 늘렸어요. 네. 이런 국가들을 보면 뭐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 뭐 이라크 등 이제 문제 국가들이 이 중국의 제재 우회 루트로 사용되는 것도 맞겠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 같은 제재에 중국은 뭐 많이 반발을 했겠고요. 주미 이제 중국 대사관이 대변인 성명을 또 냈어요. 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자의적 통제나 강제적 디커플링 모색은 시장 경제 원칙과 공정 경제 원칙 위반이라면서 단호히 반대한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수출 규제 품목도 네. 늘리고 통제 대상 국가도 늘린 거군요. 맞습니다. 네. 이번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부는 일단 미국이 발표한 이 수출 통제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예. 이 근거가 뭐냐면 이 첨단 AI 칩의 경우 국내 생산이 좀 미미하죠. 사실 메모리가 주력이니까. 소비재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 장비의 경우도 우리 기업들이 이 규제를 발표하기 전에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반입 규제 유예를 또 받았지 않습니까? 네. 보도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정부는 이번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업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할 예정이고요. 네. 미국과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 수출 통제 관련 협력을 또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